인공지능은 이제 의사의 진단을 돕고 모든 언어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실리콘으로 만든 컴퓨터 부품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로 컴퓨터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를 바이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작은 세포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요. 스위스의 파이널 스파크라는 회사는 인간의 뇌 오가노이드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돕는 특수 컴퓨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 플랫폼을 한 달에 $500에 온라인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회사의 주요 목표는 오늘날의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10만 배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사용하는 각 두뇌 오가노이드는 폭이 0.5m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고 각 처리 장치에 4개가 있어요. 이 오가노이드는 전극이라고 하는 8개의 작은 와이어에 연결되어 오가노이드 내부의 뉴런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전극은 오가노이드를 일반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기도 해요. 오가노이드의 뉴런에는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소량 주입되어 학습을 촉진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가 하는 일과 비슷하죠. 전기 신호와 도파민 보상 덕분에 오가노이드의 뉴런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뇌도요. 가끔은요. 이 과정이 잘 작동한다면 오가노이드는 언젠가 오늘날 컴퓨터의 프로세서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작은 두뇌와 같은 오가노이드가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되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오가노이드의 뉴런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34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파이널 스파크의 바이오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으며 파이널 스파크는 이미 9개 학교의 과학자들이 바이오 컴퓨터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각 팀은 바이오 컴퓨팅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은 전기 및 화학 신호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바이오 컴퓨터 전용 특수 언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랑카스터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오가노이드가 다양한 유형의 AI 학습 모델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실리콘 컴퓨터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뇌와 같은 작은 오가노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은 아직 없어요. 또한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현재 파이널 스파크의 오가노이드는 100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는 첫 번째 실험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예요. 예전에는 몇 시간밖에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2000에서 3000개의 오가노이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스파크만이 일반적인 실리콘 칩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스페인의 한 과학자는 셀룰러 컴퓨팅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바이오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포 컴퓨팅은 특수하게 변형된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기본 컴퓨터처럼 사물을 기억하고 결정을 내리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세포 컴퓨터가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생태계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지만 박테리아로 만든 바이오 컴퓨터를 호수에 놓으면 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조건에 반응할 거예요. 영국 웨스트 대학교의 또 다른 과학자는 곰팡이가 컴퓨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균사체라는 길고 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균사체는 우리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이 과학자는 이러한 곰팡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다른 똑똑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팀은 이미 컴퓨터가 특정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곰팡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바 있어요.
그들은 곰팡이를 컴퓨팅에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윤리적이고 현재 기술과 잘 작동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뉴런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UC 데이비스헬스의 과학자들은 뇌신호를 97%까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건강 문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남성의 뇌에 특수 센서를 삽입했습니다. 시스템을 켜자 이 남성은 몇 분 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새로운 장치는 뇌신호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은 팔다리가 약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45세 남성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뇌에 특수 장치를 심었어요. 그는 뇌의 일부의 언어 제어에 도움이 되는 작은 센서를 심었습니다. 이 센서는 뇌의 256개의 지점에서 신호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뇌가 말을 하기 위해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를 감지합니다. 뇌의 신호를 듣고 음절과 같은 소리로 변환한 다음 사람이 말하려는 단어를 형성해요. 이 발명품은 컴퓨터가 우리가 입는 옷의 일부가 되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되는 최신 트렌드의 한 예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잡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만졌다는 메시지를 뇌에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는 금속 팔다리도 실제 신체의 일부처럼 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의 컴퓨터는 생명체, 물리적 사물, 디지털 기술이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해요. 3D 프린팅, 생명공학, 사람들의 움직임을 돕는 로봇, 모든 것을 연결하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에 대해 20년 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학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양자 컴퓨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컴퓨터는 원자 크기가 될 정도로 매우 작아질 수 있어요. 양자 컴퓨팅은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검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즉, 더 나은 쇼핑 제한과 더 스마트한 가정용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는 신약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개인정보 보호, 금융, 의료, 엔터테인먼트, 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로봇 공학, 더 나은 수술 도구, 업무용 디지털 도구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교통관리를 개선하며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은 사진을 보거나 화면을 읽는 것과 같이 평면적인 2D로 이루어집니다. 3D 모델링이나 디자인과 같은 특수한 작업에서는 3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D에서 벗어나 실제로 더 비슷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3D 가상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VR 기기는 아직 꽤 비싸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확장 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은 점점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네, 공상과학 영화처럼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질 때 느끼는 것은 뇌에 있는 뉴런의 반응입니다. 냄새, 시각, 그리고 다른 모든 감각들, 심지어 감정도 거대한 컴퓨터에 의한 수많은 계산의 결과일 뿐이죠. 가장 놀랍고 아마도 무서운 점은 이 이론이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1952년에 만들어졌어요. 틱택토 게임 같은 거였죠. 1958년 테니스보2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2개의 줄과 테니스공 역할을 하는 1개의 점으로 되어 있죠. 두 게임 모두 전자계산기보다 단순했지만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62년이 지난 지금 현대 비디오 게임에는 많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세상이죠. 캐릭터들은 서로 또는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그래픽은 매년 점점 더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상현실 안경은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수 있게 해줍니다. 1958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음 5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게임의 그래픽은 거의 현실과 동일해질 수 있고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처럼 행동할 겁니다. 매우 많은 다양한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 여러분은 영화처럼 그걸 지켜보게 될 테지요. 컴퓨터의 파워는 수백만 배 증가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안에서 두뇌 활동이 발생할 겁니다. 모든 보스는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단지 광범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일부이며 플레이어를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인류가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캐릭터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시뮬레이션 이론은 실리콘밸리에서 지원되는데 많은 부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투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믿기 시작한 건 과학자들이 양자세계, 즉 초소형 물체의 우주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현미경 아래 모래알을 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마치 거대한 돌처럼 모래알의 윤곽을 뚜렷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후에 훨씬 더 자세히 모래알의 구조를 살펴보면 마치 모래알이 고층 건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더 작은 디테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래알의 분자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값으로 확대하면 보이는 것의 선명도가 흐려집니다. 또한 이미지가 픽셀을 연상시키는 작은 알갱이로 구성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4K TV를 볼 때 화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작은 점들이 보이는 것처럼요. 모든 물리적 물체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날아다녀요. 그리고 김성자, 이성자, 박성자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농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자의 거의 전체 영역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 원자의 핵을 축구장 크기로 늘린다면 주위를 날아다니는 입자들은 중심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게 될 거예요. 즉, 거의 모든 물리적 공간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비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실험은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이 넓고 열린 세상에 있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의 큰 도시일 수도 있고 전체 행성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새가 날고 동물이 달립니다. 이 게임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게임은 여러분이 볼 때만 작동해서 전체 세계의 발달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게임 속에서 오토바이를 탑니다. 눈앞에는 열린 세상이 보이지만 여러분 뒤, 그리고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은 아직 로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0만 개의 세부 정보가 있는 모든 세계를 동시에 로딩할 경우 컴퓨터의 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이 보는 곳만 로딩됩니다. 그것이 게임이 전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죠. 가끔은 이미지가 즉시 로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재빠르게 돌아서면 게임 맵이 얼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완전히 회복되지만요. 컴퓨터의 약한 전력이나 게임 엔진 불량으로 인해 정보를 로딩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먼 거리에서 큰 건물로 다가갈 때 먼저 건물의 윤곽을 보게 되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세부적인 것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중 슬릿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공, 빛의 입자, 광자를 쏘는 관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에 광자를 쏘아서 흔적을 남깁니다. 자, 이제 가느다란 수직 틈이 있는 판을 보드와 여러분 사이에 놓습니다. 공을 쏘기 시작하면 그중 일부는 판에 있는 틈을 통과합니다. 이 틈을 통과해서 보드에 부딪힌 입자들은 매끄럽고 수직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판에 또 하나의 수직 틈을 만들어요. 이제 광자를 쏘면 보드에 2개의 수직 흔적이 남게 되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수직 트랙이 나타납니다. 광자가 판을 통과할 때 이상하게도 입자의 성질을 잃고 파동의 성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판에 부딪혀 여러 개의 수직 줄무늬로 된 특이한 패턴을 남깁니다. 마치 광자가 2개의 틈이 아닌 10개의 틈을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광자가 두 개의 틈을 통과할 때 서로 충돌하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보드에 여러 개의 수직 흔적을 남기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 발씩 쏘아봅니다. 이상하게도 여전히 보드 위에 물결 모양의 흔적이 생깁니다. 마치 입자가 틈을 통과하기 전에 두 부분으로 나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입자가 서로 부딪히고 다시 갈라지고 보드에 수많은 수직 자국을 남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구멍을 통과하기 전에 광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측정 장치를 반 가까이에 놓습니다. 광자들이 어떻게 반으로 날아가고 그것을 통과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런데 파동은 없어요. 광자를 관찰해보니 파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찰하지 않으면 광자들은 물결 모양의 흔적을 남깁니다. 광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 파도처럼 움직여요. 마치 비디오 게임 속의 지도가 흐릿하고 자세하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는 순간 지도는 분명해집니다. 광자는 이 지도처럼 우리가 관찰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행동합니다. 관찰은 주변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의 관찰이 이미지를 보다 상세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시뮬레이션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실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고 행복, 분노, 연민, 슬픔을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모사하는 홀로그램에 산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한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면 말이죠. 아, 제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놀라움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땅을 덮고 있었어요. 희끄무레한 젤라틴 덩어리가 바깥 세상을 소름 끼치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덩어리와 접촉한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오크빌이라는 마을에서 젤라틴 덩어리가 발견된 건 1994년 여름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 발견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타난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쌀알보다 작은 끈적끈적한 물질이 하늘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 양이 매우 많았고 땅과 창고 지붕에 쌓이면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열흘 후 한 신문에서 이 덩어리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그 외에는 이 미스테리한 물질에 대해 확인된 공식적인 보고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에 이 지역의 기상청 직원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남성은 하늘에서 떨어진 뜨거운 금속 입자가 아이들의 트램펄린에 구멍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크빌 빌을 조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병원에서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연구원들은 그 물질에 인간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이 얼룩이 아마도 비행기 화장실에서 나온 액체 폐기물이 농축된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이 이론은 연방항공국 대변인이 화장실 액체가 보통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블루 아이스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설명한 후 반박되었습니다. 오크빌 빌을 설명하려는 또 다른 이론은 해파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해파리의 일부가 폭풍우를 타고 대기 중으로 떠올라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이 가설이 그럴듯하다는 데 동의했어요. 결국 동물이 비처럼 내리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사건이 6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해파리 입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늘에 떠다니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1994년 8월 20일 뉴욕타임스는 이 미스테리한 끈적끈적한 물질이 한때 살아있었다고 보도했어요. 이 기사는 워싱턴주 생태학부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이 물질을 실험한 과학자는 이 물질에 다양한 크기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결과는 세포에 핵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간 백혈구 이론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세포핵은 인간의 백혈구뿐만 아니라 해파리에서도 분명히 존재해요. 해파리는 세포에 핵이 없는 다세포 생물이에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생명체에 핵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박테리아나 박테리아와 유사한 다른 미생물일 수 있어요. 이 수수께끼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이 덩어리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구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연구진은 이 물질에 인간과 다른 포유류의 소화관에서 발견되는 2가지 유형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박테리아는 또한 폐기물이 쌓일 때 종종 발견되었고 물과 공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요. 이 끈적끈적한 물질은 일종의 운반체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스테리를 더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샘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물질이 사람들을 병나게 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몇몇 오크빌 주민들이 이 물질을 만진 후 몸이 아팠고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결과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병 사례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아직까지 이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것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쁜 소식은 완전히 역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사람들의 차 위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비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벌레가 차량에만 있고 땅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영상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월에 벌레비가 내리는 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네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국 제도에서도 기괴한 벌레비가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벌레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기상 변화일 수도 있고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동물비의 사례는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77년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을 강타한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몸 길이 30cm에 달하는 작은 악어 몇 마리를 데려왔어요. 1894년에는 토네이도가 영국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독성 해파리를 떨어뜨렸어요. 일부 목격자들은 해파리가 아니라 올챙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876년 켄터키에서는 블랙 유머비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고기 덩어리가 떨어졌죠. 비위가 약한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는 것이 좋아요. 경고했어요. 현지인들은 이 고기가 양고기 맛이 났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연구원들은 이 지역 상공을 날아다니는 수리새가 속이 안 좋아서 먹은 음식을 공중에서 바로 토한 거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사례는 날지 못하는 동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희귀한 기상현상인 동물비의 사례예요. 이러한 사례는 프랑스 릴 근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프랑스 군인들이 두꺼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1794년부터 역사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비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동물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종 많은 수의 개구리와 두꺼비가 시골에 무리지어 살아요. 강한 바람이 이들을 태우고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또는 물고기를 데려가기도 하죠. 1861년 싱가포르에서 물고기 떼가 쏟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자연주의자는 당시 지느러미 메기가 이동하는 시기였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마치 비에 딸려가듯이 바람에 의해 한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육지 위로 실려갔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동물이 실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 등에 의해 떠밀려 왔다는 거예요. 이는 일반적인 한 종의 동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고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용오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오름은 물 위로 형성되는 토네이도입니다. 용오름은 동물을 비교적 높은 고도로 이동시켜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동물비가 종종 폭풍 후에 선행한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돼요. 반면 이 이론은 왜 각 사건이 같은 서식지에 비슷한 크기의 동물 그룹이 아닌 한 종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다음은 동물성비의 다른 예입니다. 1947년 루이지애나에서는 물고기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5년 세르비아에서는 개구리비가 내렸습니다.
2010년에는 호주의 한 작은 마을에 농어비가 내렸어요. 이러한 현상은 토네이도가 땅과 물에서 물건을 들어올려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때로는 이구아나가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구아나는 날씨가 너무 추우면 생존을 위해 동면 모드에 들어가요. 얼어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구아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운 상태에서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 동물과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좀 더러울 수도 있고 돈을 지불하고도 내부가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투명한 화장실 칸막이가 있어 돈을 지불하기 전에 화장실이 괜찮은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 혁신은 일본에서 온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화장실이 여러분의 당연한 프라이버시를 빼앗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 새로운 시트루 화장실은 사용 시 불투명하게 변하는 특수 컬러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밤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조명이 켜져 공중 화장실이 아름다운 공원의 등불로 변신할 수 있어요. 중국의 일부 경찰서에서 거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 지방의 경찰은 밤새 경찰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개 대신 거위를 고용한 거예요. 몇 년 전 한 경찰서에 누군가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비거위가 이를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입자가 압수한 오토바이를 훔치기 전에 거위가 침입자를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알린 거죠. 전문가들은 거위가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항상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훌륭한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위는 청각과 시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멀리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영역심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서나 우리와 같은 장소를 지키는 데 적합합니다. 간식으로 뇌물을 줄 수 있는 개와 달리 거위는 한번 울기 시작하면 집중력을 유지해요. 거위를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 외에는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그냥 옥수수와 풀을 먹이기만 하면 돼요. 짐바브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불라와요의 주민들은 시 공무원들로부터 물 배급으로 인한 하수도 막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변기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의회는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다시 공급되는 오후 7시 30분에 물을 내릴 것을 요청했어요. 이 동시에 물 내리기는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동시에 물 내리기는 성공적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주일에 2번씩 이 작전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회의적이긴 했지만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휴가 중에 고양이를 맡길 사람이 없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이 1970년대에 발명되었습니다. 사료와 비싼 수의사 검진이 필요 없는 완벽한 반려동물을 만든 게리 달을 만나보세요.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펫 락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네, 그는 조약돌을 반려동물로 키우자고 제안했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게리 달이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펫 락은 1975년 개당 $4에 약 150만 개가 판매되며 인기 있는 명절 선물로 자리 잡았어요. 거의 50년 전에는 $4의 가치가 더 높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풍은 사라졌지만 펫 락이 대중문화와 장난감 산업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그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몇몇 젊은이들은 돌을 길들이고 돌에 얼굴을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주기도 해요.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에 자리 잡은 한 작은 마을의 겨울은 인근 산에 자리 잡은 거대한 거울 덕분에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높이 5m, 너비 8m의 이 거울은 태양광선을 마을의 중앙광장으로 반사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는 계곡의 가파른 경사면 때문에 매년 1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200명 남짓한 주민이 사는 비간넬라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 천재적인 거울을 위해 약 10만 유로를 투자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을 전체가 이 거울에 열광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추운 겨울에 실내에 갇혀있지 않고 역사적인 광장에서 따뜻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고 특히 우울감을 느끼던 노인들은 더욱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쿠키나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진짜 바닐라 향은 비버의 등 뒤에서 추출한 분비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때때로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과자의 천연 향료 라벨 아래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카스토륨이라는 물질에 대해 경고하는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비버가 엉덩이 근처의 땀샘에서 카스토륨이라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식용물질을 생성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카스토륨이 매우 희귀하고 비싸다고 말하지만 동네 마트에서 카스토륨을 찾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카스토륨은 비버의 꼬리 근처에 있는 후각샘에서 발견되는 황갈색의 끈적끈적한 물질입니다. 비버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카스토륨을 사용하며 사람이 쉽게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남겨요. 카스토륨은 수세기 동안 약과 향수에 사용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식품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바닐린과 같은 저렴한 합성 대체제가 선호되고 있죠. FDA는 이 물질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식품용으로 공급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비버 엉덩이 끈끈이를 먹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비가 내린 후 상쾌한 산책을 하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거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공기는 더 상쾌해지고 사람들은 햇볕이 다시 내리쬐면 더 행복해집니다. 유일한 단점은 축축한 벤치와 의자를 다루는 거죠. 다행히도 한국의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이 기발한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벤치에는 칸막이가 있고 손잡이를 돌리면 마른 쪽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바지가 젖는 상황이나 데이트 중 어색한 순간은 없을 거예요. LA의 일부 저수지에는 물을 덮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검은색 플라스틱 공이 있습니다. 이 그늘막 공은 단순히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염과 증발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3,400만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예요. 이 공에 물을 채우고 수백만 개의 공을 저수지에 방류함으로써 다른 아이디어에 비해 약 2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공 사용 아이디어는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의 전직 생물학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공항 배수로에서 새들이 공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사용되는 비슷한 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검은색 공은 개당 36센트에 불과하며 현재 LA 주변 4개의 저수지에서 물 위에 떠다니고 있고 LA 저수지에만 9,600만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이 검은색인 이유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햇빛이 플라스틱을 통과해 물 위에 닿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더 밝은 색이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카본 소재는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어 아웃도어 용품에 흔히 사용되는 소재예요. 66번 국도는 미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곳으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때 실제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도로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멕시코에는 노래하는 도로 또는 뮤지컬 도로로 알려진 구간이 있었어요. 이 독특한 기능은 차량이 도로에 박힌 럼블 스트립을 지나갈 때 America the Beautiful 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였어요. 운전자는 멜로디를 듣기 위해 시속 60km의 속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고 방해 요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럼블 스트립 위를 주행하는 건 타이어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뉴멕시코의 노래하는 도로는 여행객들에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 도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 다른 음악도로도 있어요. 덴마크, 일본, 한국, 멕시코, 산마리노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도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알리슨 쇼츠는 거울로 멋진 피켓 울타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장벽이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2003년부터 이 기발한 설치물을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왔어요. 울타리는 주변 세상을 반영하여 위치에 따라 매끄럽거나 엉뚱한 모습으로 변해요. 이러한 예술적인 울타리가 있는 동네가 더 개방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이 어린이, 반려동물, 새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대되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이 다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놀랍게 들립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7단계의 진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론도 있어요. 각 단계를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봅시다. 인공지능의 전체 역사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규칙 기반이라고 불리는 단계예요.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 진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토스트가 타지 않게 하거나 자동차가 크루즈 컨트롤로 원활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영웅이죠.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지만 적응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규칙 기반 시스템은 5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가 챗봇과 대화하도록 초대받은 적이 있나요? 챗봇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AI입니다. 이러한 보다 진화된 시스템은 맥락을 인식하도록 설계됐어요. 챗봇은 여전히 100% 사람의 입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트릭을 한두 가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응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객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든 쇼핑 웹사이트에서 다음 구매에 대한 조언을 하든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공지능은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스마트 컴퓨터 시스템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속도 때문인데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매우 빠르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바둑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스와 비슷하지만 더 많은 수를 두는 게임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둑에서의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고 말할 정도예요. 알파고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어요. 마치 어린 학생 같았죠. 바둑을 배우기 위한 몇 가지 기본 규칙과 승리라는 단순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몇 번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인간은 알파고를 지도했어요. 16년, 알파고는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둑계의 유명한 챔피언인 이세돌 구단과 대결해야 했어요. 놀랍게도 알파고는 4대1의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파고 제로도 개발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이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학습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은 사실상 상자에 있는 그림 없이 풀어야 할 퍼즐을 제공한 셈이죠. 인간의 도움이나 넛지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두뇌 능력에만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바둑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대국을 보고 스스로 흥미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국이 열렸습니다. 알파고 제로 대 알파고. 결과는 놀랍지도 않게 두 번째 버전이 승리했지만 스코어는 100대 0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려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거대한 규모로 보여줘요.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인공지능 기계는 한 가지 트릭만 하는 조랑말과 같아요. 예를 들어 알파고 제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바둑을 두는 것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4단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AI 유형이 포함됩니다. 또는 적어도 인간의 두뇌 과정을 모방하는 데 꽤 능숙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거나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훑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줄거리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학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비즈니스의 숫자를 들여다보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해 볼 수도 있죠. 어쩌면 투자할 곳에 대한 멋진 팁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일반지능 AGI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중 일부는 이제 막 이 단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이론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야 해요. 따라서 임의의 작업을 던져주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죠. 기본적으로 AG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AGI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를 학습한다면 이는 인간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일부 심리학 전문가들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소프트웨어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죠. 다음 단계의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인공 슈퍼지능의 약자인 ASI라고 합니다. 이는 매우 똑똑한 컴퓨터처럼 작동하며 어떤 천재적인 인간보다 더 잘, 더 빨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술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의료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가장 큰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AI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경제를 운영하는 멋진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커뮤니티를 이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될지 예측하긴 어려워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향후 10년 내에 이러한 기술이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그동안 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공상과학 영화가 많이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인공지능이 최종 형태에 도달하면 싱귤레리티라고 불리는 것이 될 거예요. 이 잠재적 미래에는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겁니다. 컴퓨터는 순식간에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현재로서는 아직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근의 모든 멋진 새로운 AI 기술들을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싱귤레리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2045년경에는 AI 싱귤레리티가 우리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바라건대 이러한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안정 기능을 슬쩍 넣었으면 좋겠네요.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 AI 기계가 이 정도로 똑똑해진다면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기업들은 AI 진화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도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당국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려해야 할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요즘 AI는 큰 이슈라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대중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각 AI 유형에 대한 꺼짐 스위치를 만들 걸 제안하기도 해요.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버튼을 눌러 모든 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I가 이 계획을 좋아할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스위치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린 다양한 유형의 AI의 도움으로 실시간 언어 번역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서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시계나 냉장고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더 똑똑해져 우리의 필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됐고요. 로봇으로 구성된 팀이 협동해서 간단한 청소부터 정교한 수리, 심지어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로봇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AI는 신발, 가젯, 심지어 음식 레시피의 디자인을 브레인스토밍하는 등 창의적인 분야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죠? 이제 자율주행차는 공상과학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의 거리로 옮겨졌어요. 4차 산업시대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교차로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경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예요. 우리 인간은 펜과 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인공지능의 초상화가 활기차고 모든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봐요.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변호사 시험은 물론 복잡한 의학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는 GPT-4를 생각해보세요. 한편 킴 카다시안은 변호사 시험에 3번의 도전 후 4번째에 마침내 합격했는데 이는 꽤 좋은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짐에 따라 우리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의식을 갖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어 모델에 공감을 하며 대해요. 인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챗 GPT에 부탁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우리가 비디오 게임에서 NPC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처럼 기계에게도 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단지 컴퓨터 코드가 그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의식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윤리, 안전,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해요. 우선 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아마도 깨어있고 인식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느낌일 겁니다.
우리는 의식을 우리의 마음이 색, 모양, 감정,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 중이거나 깊은 꿈나라에 있을 때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식이 있다는 건 지능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데, 지능은 사물을 파악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잡는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를 느끼기 위해 잠시 멈춰 서서 비를 경험하고 비와 관련된 모든 연관성을 생각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의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둘째,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의식은 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영혼, 즉 우리를 만드는 것은 뇌의 산물일 뿐이에요. 이는 우리 자신이 일종의 생화학 기계와 같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의 컴퓨터 코드는 우리의 DNA예요. 두 번째 옵션, 의식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아마도 마음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뇌의 관점이 맞다면 인공지능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더 똑똑해지면 전등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갑자기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AI 도구가 아무리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갑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진 않아요. 이는 마치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훌륭한 요리사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는 기계를 충분히 복잡하게 만들면 AI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정확히 무엇이 클릭되는지 찾아내서 이를 복제해야 해요. 물론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이 옳다면 인공지능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의식을 가지려면 약간의 영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챗 GPT가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낀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AI가 우리처럼 이해하고 생각하는 척하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의식이 없는데도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글은 람다라는 매우 멋진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1년 한 구글 엔지니어가 이 챗봇에 대해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는 챗봇이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람다가 지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지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람다는 감정과 욕망, 심지어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죠. 빙 챗봇도 이와 같은 주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AI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는 람다가 인간을 흉내내는데 무서울 정도로 능숙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프롬프트를 따르고 질문에 대답하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언어 모델은 매우 영리한 앵무새에 불과해요.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거죠. 철학자들이 퀄리아라고 부르는 우리를 의식적인 존재로 만드는 내면의 감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자기 인식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식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경과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철학자들과 힘을 합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마법 같은 테스트 대신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의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챗 GPT, 빙 등의 언어 모델에서 목록을 테스트했는데요. 그중 어느 것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연구진은 오가노이드, 동물, 신생아 등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연구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논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AI가 우연히 인식하게 된다면 좀 어색하겠죠.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행동,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식에는 감정의 잠재력도 있어요.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과 감성 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기억하시나요? 문제는 괴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해도 이제 우리는 이 기계들을 돌봐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계에 어떤 권리를 부여할지, 기계를 끌 권리가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해요. 인간끼리도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꽤 어려운 일이죠. 인공지능이 선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스카이넷 스타일로 조정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특이점입니다.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스스로 개선되기 시작하는 미래의 가상의 순간을 말하는데요. 더 이상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의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해야 해요. AI뿐만 아니라 의학, 법률, 동물 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AI가 자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수학적 의식과학협회는 AI 제작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AI 연구를 완전히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 속도를 늦출 필요는 있다고 말해요.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의식을 더 잘 이해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의 세계는 꽤 거칠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인식, 지능,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시급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의 자의식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에요. 물론 최근의 발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직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은 약한 인공지능과 일부 언어 모델뿐이에요. AI 분야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간과 같은 기계는 적어도 2050년대까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뉴스를 계속 주시하세요. 만화책 좋아하세요? 많은 만화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험을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뭔가 잘못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상한 힘을 얻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야기의 영웅 또는 악당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실험들은 너무나도 이상해서 슈퍼히어로 영화에나 나올 법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 과학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세요. 과학자들이 자신의 실험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1991년 핀란드의 한 과학자는 나비가 새로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한 종의 나비를 외딴 섬에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으로 끌려간 나비가 불쌍하다고 느끼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학자는 이 무해하게 보이는 나비가 실제로 위를 터뜨리는 기생 말벌의 숙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생 말벌들은 더 작은 크기의 위를 터뜨리는 기생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기생 말벌이었어요. 나비가 섬에 방생되자 말벌은 숙주 덕분에 섬 전체로 퍼져나갔고 소위 말벌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를 낼 만도 하겠지만 다행히도 그 섬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작은 섬들에서도 같은 종의 나비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니 그 섬들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가혹한 환경도 나비와 기생 말벌은 번성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서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실험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사전 조사를 더 잘할 것. 잠자는 용을 깨우지 마세요. 이 다음 실험처럼 좀비를 다시 살려내지 마세요.
너무 허구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좀비는 뇌에 굶주린 좀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비는 실제로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다세포 미세동물인 델로이드 로티퍼라는 동물이에요. 영화, TV 프로그램, 책에 나오는 불멸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이 생물체는 훨씬 더 오래된 동물일 거예요. 이들은 약 5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으려면 견고한 생존 기술이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이전에 다른 실험을 통해 로티퍼가 영하 20도에서 얼었다가 최대 10년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 영구 동토층에서 2만 4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좀비 로티퍼 무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흥미롭고 입이 떡 벌어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위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겠지만 저라면 좀비를 발견했을 때 다시 살려낼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해냈어요. 로티퍼를 해동하자 그들은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 번식까지 이어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이 작은 생명체는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알려진 신진대사 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수분이 얼거나 말라버리는 서식지에 살기 때문에 크립토바이오시스를 사용하도록 진화했으며 이는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알렉사, 데스티니 차일드의 서바이벌을 틀어줘. 과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으스스한 실험을 통해 냉동 보존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마녀나 마법사였다면 호그와트에서 연금술을 선택 과목으로 들었을 거예요. 다음에 소개할 놀라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마치 마술처럼, 아니 과학적으로 정제수를 금속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 변화로 인해 액체는 전기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법사의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알칼리 금속은 과학자들의 비밀 재료였어요. 나트륨과 칼륨의 작은 방울을 소량의 수증기와 섞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짧은 순간 동안 물이 반짝이는 황금빛 금속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광경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변형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압의 행성 중심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증명해요. 과학은 정말 마법이라는 것이죠. 얼음 좀비가 소름이 돋지 않았다면 다음 실험은 어떨까요? 오가노이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가노이드는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는 미니 버전의 장기입니다. 이 줄기세포의 멋진 점은 모든 유형의 신체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미 작은 심장과 인간처럼 울 수 있는 눈물샘을 개발했어요. 심지어 조사나처럼 뇌파와 유사한 것을 생성하는 미니 뇌를 성장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 목록에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안베라고 불리는 2개의 눈을 가진 작은 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공포영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어쨌든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먼저 신경조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다음 화학신호로 해당하는 세포를 자극하여 빛에 민감한 세포로 채워진 작은 안배를 형성했습니다. 옵티컵은 빠르면 30일 이내에 나타나고 50일 이내에 성숙했어요. 이 기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간 배아에서 망막이 발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총 314개의 미니 뇌를 만들었지만 모든 뇌가 안배를 형성한 건 아니었고 72%만이 안배를 형성했어요. 오가노이드 덕분에 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발달과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하고 질병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실명을 유발하는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지느러미 실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 밖의 물고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 과학자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도 물속에서처럼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붕어를 자동차에 넣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퀴가 달린 작은 플랫폼에 장착된 플라스틱 수조관인 물고기가 작동시키는 수조였어요. 이 수조에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특정 방향으로 헤엄칠 때마다 자동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물고기가 운전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물고기들이 특정 행동을 특정 보상과 연관시키도록 훈련시켰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움직이면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장애물을 배치하여 물고기가 물속 차량 주변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자 물고기는 주변 환경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조만간 금붕어 운전사가 등장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새로운 돌연변이 거미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실험에서 한 과학자 그룹은 거미 한 종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다리가 짧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거미종의 전체 게놈을 매핑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 긴 다리 유전자를 분리해서 배아 발달 과정에서 이 유전자를 끄는 방식으로 더 짧고 기형적인 다리를 가진 거미 개체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 거미의 몸의 비밀은 물론 세 쌍의 다리로 걸으면서 가장 긴 다리 한 쌍을 흔들어 길을 찾는 거미의 독특한 이동 방식을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가 배트맨과 로빈처럼 절친한 친구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 둘의 결합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 결합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다면 AI란 무엇이고 양자 컴퓨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영원히 바꿀까요? 알아봅시다. 일반 컴퓨터를 상상해보세요.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비트는 켜지거나 꺼지는 전등 스위치처럼 0 또는 1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이제 양자 컴퓨팅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비트 대신 양자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치 켜짐과 꺼짐이 동시에 가능한 마법의 전등 스위치와 같죠. 이 마법의 속성을 중첩이라고 하며 양자 컴퓨터가 한 번에 많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첩은 여러 개의 전등 스위치를 동시에 다른 조합으로 켜고 끄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 코드는 이진 코드 대신 1과 0,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가능성 중에서 동시에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초능력은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자 컴퓨터의 마법 같은 속성 중 하나일 뿐이에요. 큐비트는 얽힐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가 마법의 공 한 쌍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공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마치 비밀 암호가 있는 것처럼 한 공의 색이 변하면 다른 공도 즉시 변합니다. 이제 이 연결을 양자 세계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공 대신 큐비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큐비트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초강력 통신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큐비트의 상태를 변경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큐비트가 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즉시 바뀝니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비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이 얽힘의 초능력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놀라운 속도로 먼 거리에서도 계산을 수행하고 퍼즐을 풀 수 있어요. 수많은 큐비트가 중첩되고 얽혀있는 상태에서 그 힘을 활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개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죠.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거대한 미로가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이라면 며칠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일반 컴퓨터라면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순식간에 해낼 수 있어요.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에 완벽할 수 있으며 물류는 그 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의학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의학 분야에서 마법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약물이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자 수준에서 시뮬레이션하여 과학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양자 수정 구술을 통해 우리 생물학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죠. 셋째, 해독할 수 없는 코드를 해독합니다. 이 역시 양자 컴퓨터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매우 안전한 암호화 방법을 생성하여 우리의 기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급 기밀 임무가 있으신가요? 다음은 금융 운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순식간에 패턴을 찾아내는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동향을 예측하고 투자를 최적화하며 놀라운 정확도로 재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과학 연구를 위한 로켓 부스터와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주의 신비를 풀고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물리학,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자연의 비밀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의 환상적인 응용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이 분야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팅만이 기술계에 떠오르는 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AI는 놀라운 능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AI가 화두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AI는 사실 새로운 분야가 아닙니다. 사실 70년 전부터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항상 오늘날과 같은 슈퍼스타는 아니었습니다. AI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애벌레처럼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며 꽤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AI가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컴퓨팅 성능의 놀라운 발전으로 AI가 날개를 펼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었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창해요. 배고픈 동물처럼 데이터를 먹어치우며 학습하고 매일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AI의 접근성과 사용자 친화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의 연구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휴대폰, 즐겨 사용하는 앱, 심지어 스마트홈 기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친근한 동반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AI에게 조언을 구하고 개인화된 추천을 받고 심지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우리의 일상에 서서히 들어와 더 쉽고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을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학습하고 진화하며 인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뛰어난 두뇌로서의 AI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궁극의 가속기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놀라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면 공상과학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으로 진입하게 돼요. 양자 컴퓨터는 AI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욱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줍니다. 마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두뇌와 슈퍼히어로의 컴퓨팅 파워를 결합한 것과 같죠. 하지만 좀 무섭게 들리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기술적인 특이점, 즉 인간이 더 이상 기술 발전을 통제할 수 없는 가상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특이점은 언젠가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스스로 개선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AI가 양자 컴퓨터의 막강한 연산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 개념은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AI는 단순한 보조자나 동반자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이자 혁신의 파트너이자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우리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만 발자국 앞서 생각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신과 같은 생명체처럼 세상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결정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특이점은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AI가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강력한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함축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점을 향해 나아갈 때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이러한 도전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우리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여정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매우 압도적이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AI 분야는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윤리적 원칙과 인간의 가치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며 극복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AI와 양자 컴퓨팅이 결합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미래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그 여정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라디오 진행자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주목받는 라디오 GPT를 소개합니다. 사람과 같은 목소리로 손쉽게 라디오쇼를 진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AI 도구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도약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사람이 진행하는 라디오의 시대는 저무는 걸까요? 방송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쿨러3라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했어요. 인공지능에게 13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멋진 기술을 사용해 대본을 생성하고 마법을 사용해 호스트 5명의 목소리까지 복제했어요. 청취자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선곡된 음악과 원래 진행자와 똑같이 들리는 목소리로 AI가 생성한 쇼를 듣기 위해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진행은 AI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분마다 알려주니까요. 심지어 리마인더 자체도 AI였어요. 이 알림은 복제된 목소리 중 하나로 말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뉴스 업데이트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AI가 담당했습니다. 리마인더에 대해 한 음성이 말했어요. 우리의 음성 복제본과 AI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흔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도 로봇이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 인간의 손길이 그리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절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어요. 인간을 돌려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죠. 일부는 AI의 능력에 놀랐지만 창의성, 놀라움, 유머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곳은 이 라디오 방송국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공지능 기반의 라디오 진행자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선구적인 미디어 회사인 퓨트리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라디오 GPT입니다. 라디오 GPT는 라디오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을 여기서 소개할게요. 첫째, 트렌드 파악.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뉴스 소스를 스캔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크립트 작성 능력. 라디오 GPT는 GPT 기술을 통해 청취자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스크립트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어요. 셋째, 방송용 개성. 최대 3명의 AI 개성을 갖춘 라디오 GPT는 다양한 라디오 호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해서 대본의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디오 GPT는 사칭의 달인입니다.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를 완벽하게 흉내내도록 훈련할 수 있어 AI 시대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죠. 그런데 라디오 GPT는 전파를 뛰어넘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블로그부터 인스타그램 릴과 유튜브 쇼츠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어요. AI 라디오 호스트가 로봇처럼 들리진 않을까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AI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사람처럼 들립니다. 완벽히 구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진정으로 차별화되는 점은 매끄러운 흐름입니다. 일반적인 이나 같은 어색한 멈춤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대중 앞에서 공연하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 가 사람의 말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사실 그래서 사람이죠. 그렇죠? 어쨌든 인공지능 목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인공지능 무전기로 모르는 친구에게 무전을 걸어보세요. 친구들이 뭔가 의심할까요? 하지만 헤드폰을 착용하기 전에 현재 라디오 GPT가 직면한 과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라디오 GPT는 라디오를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라디오 청취자의 절반 이상이 커뮤니티와 소통하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라디오를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들으며 상대방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참여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팟캐스터, 유튜버,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다른 방송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들의 방송을 통해 그들의 삶, 배경, 생각, 취향에 대해 배우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요. 숀 키비니가 BBC 라디오 6 뮤직을 떠나 자신의 라디오 방송국을 시작했을 때 팬들이 그랬던 것처럼 충성도 높은 청취자들은 좋아하는 진행자를 따라 새로운 방송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유대감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죠. 라디오 GPT를 개발한 퓨트리는 이러한 관계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퓨트리의 AI 호스트는 드라마는 줄이고 밈을 더 많이 언급하는 라디오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라디오 GPT의 AI 라디오 호스트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 호스트와 달리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라디오 GPT는 챗 GPT와 빙의 AI 챗봇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인 오픈 AI의 강력한 GPT-3 언어 모델을 사용해요. 챗 GPT는 사람처럼 들리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은 여전히 이 챗봇의 강점은 아닙니다. 챗 GPT는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답변은 종종 부정확해요. 슬프게도 허위 정보 유포 문제는 방송에도 영향을 미치죠. 라디오 GPT가 도입되면 많은 라디오 방송국의 신뢰도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방송 규칙과 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요. AI 진행자가 모든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을까요? 빙의 AI 챗봇은 베타 테스터들로부터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챗봇은 다소 멍청한 행동을 보였어요. 사용자들은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AI 라디오 진행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이러한 특성은 인간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호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라디오 GPT는 트렌드와 바이럴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인기 있거나 유행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라디오는 크게 후퇴할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라디오는 엄청나게 발전해왔습니다. 현재 라디오는 다양한 문화와 우리 사회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인기 있는 콘텐츠만 선호한다면 라디오는 단조로워지고 고유성을 잃을 수 있어요. 라디오 GPT는 라디오 방송국의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은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퓨트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지만 AI 호스트가 새로운 표준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인간 여러분. 이 새로운 기술은 라디오 진행자에게만 국한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와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이미 스포티파이가 자체 AI DJ를 선보이며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요. 또한 Nothing Forever라는 트위치 채널에서는 AI가 생성한 세인펠드 같은 쇼의 에피소드를 쉬지 않고 스트리밍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끝없는 쇼 같았죠. 이 채널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곤 했는데 매 순간 AI가 멋진 알고리즘을 사용해 만든 새로운 콘텐츠를 볼 수 있었죠. 자, 솔직히 말해서 이 쇼는 정말 대단했어요. 캐릭터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재미있는 경주를 하는 것처럼 걷는 90년대의 이상한 비디오 게임처럼 보였어요. 의도치 않게 웃겼죠. 가장 좋은 부분은 유머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제리의 스탠드업 연기를 시도했지만 그다지 성공하진 못했어요. 웃음 트랙이 엉뚱한 타이밍에 나오면 상황은 더욱 웃겨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I가 실수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농담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트위치가 채널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이는 AI에게 여전히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에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대세를 이루면서 라디오 방송국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세계에서 관련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접근성, 통합 및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험난한 여정이죠. 하지만 라디오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해왔고 몰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입증해왔어요. 라디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라디오가 만들어내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실제 경험과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고품질 콘텐츠를 갈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라디오를 들어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어요. 라디오 방송국이 AI가 할 수 있는 멋진 일과 그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요. AI는 연구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는 훌륭해 보이지만 아직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예술? 안 될 것 없죠.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 두뇌와 같습니다. 몇몇 영리한 예술가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미지나 소리와 같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 새롭고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AI 예술은 실제로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긴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떻게 조작할지 결정하는 건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최종 결과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에요. AI 예술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AI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촬영하고 분석하여 패턴과 모양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그 패턴과 모양을 강화하여 과장되고 초현실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또 다른 유형의 AI 예술은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다양한 입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술이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몇 가지 예로는 휴대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휴대폰을 움직여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휴대폰의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패턴과 색상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AI가 창조할 수 있는 건 추상 미술만이 아닙니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예술가는 AI를 사용하여 뇌 스캔을 기반으로 디지털 페인팅을 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뇌 스캔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채의 추상적인 그림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시각화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AI 아티스트 에이다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작가인 에이다 러브레이스에서 따왔습니다. 에이다는 실제로 엔지니어와 아티스트 팀이 만든 로봇 아티스트입니다. 눈에는 주변 세상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팔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팔이 있습니다. 에이다는 놀라운 초상화와 추상화 작품을 만들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AI 예술이 인간 예술가를 대체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단순히 예쁜 것을 창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자신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컴퓨터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AI 아트는 아티스트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일 뿐이에요. 마치 새로운 붓이나 새로운 색을 사용하는 것과 같죠. 언젠가는 AI와 협업하여 더욱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인체의 특정 부위를 묘사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AI는 사람의 손이나 발을 제대로 그리지 못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손을 제대로 그리기 어려워 막대 그림을 그렸던 것과 비슷해요. AI 아티스트에게 가장 그리기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기술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수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왜 손 그리기를 어려워할까요? 손은 복잡합니다. 손가락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관절이 많기 때문에 손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정확하게 캡처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의 손모양이 얼굴 특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생체 인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간 아티스트에게도 그럴듯한 손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인공지능 손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또 다른 요인은 인간이 손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을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선천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알아챌 수 있죠. 머신 러닝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때때로 비현실적이에요. 인공지능은 예술계의 슈퍼맨이 아닙니다. 미술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며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손으로 스케치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완벽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눈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특히 비율과 관련하여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아티스트 지망생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AI 아트 제너레이터가 복잡한 수작업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그에 따라 제한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을 숨기거나 캐릭터의 등 뒤로 숨기도록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더 멋진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캐릭터가 커피잔 등을 대고 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르기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손 그리기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 문제 중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속해요. 한 국가 저작권 사무소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관계자들이 그래픽 소설의 저작권을 검토하면서 내려진 것입니다. 원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었지만 나중에 책에 있는 이미지 중 일부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후 저작권 사무소는 원래 저작권을 회수하고 이미지 자체가 아닌 글과 페이지에 이미지가 배열되는 방식에만 해당하는 새로운 저작권을 발급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스토리, 시나리오, 기사 등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인간 아티스트는 여전히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지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I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이디어와 프롬프트를 자신이 생각해냈다고 믿는 AI 생성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작권 사무소 관계자는 AI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인간 예술가, 작가 또는 사진작가의 작업과 같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소설 속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AI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초기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가지 이미지를 생성해요. 사용자는 추가 프롬프트를 통해 후속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도 동일한 저작권 사무소는 인간 저작자가 편집 또는 수정한 보호할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을 등록할 거예요. 따라서 아티스트가 AI 이미지 생성 도구에 대한 창의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물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 저작물의 결과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아티스트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이미지가 선의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일부 사진은 가장 터무니없는 걸 믿도록 속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 중 일부를 찾아내고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확대하여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소스를 찾습니다. 댓글을 읽거나 역방향 이미지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비율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이나 불균형한 신체 부위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분의 손가락이나 변형된 안경테와 같은 일반적인 AI 오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미지가 너무 완벽하고 인위적으로 보이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는 종종 완벽한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결점 없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을 살펴보세요. 복제된 물체나 흐릿한 배경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연례 아카데미 시상식을 시청하기 위해 TV를 켜요. 올해 최우수 오리지널 각본상 수상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스카상은 블루핑크 AI에게 돌아갑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더 많은 인공지능이 계속 수상할 겁니다. 쇼의 진행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인간은 인공지능을 완성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요? 오늘날 인공지능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동기부여를 위한 명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에세이 전체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 제작은 인공지능이 불과 2년 만에 달성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독인 조 루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요. 그는 여러 AI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AI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AI가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은 언어만큼이나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 스토리텔링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존재를 덜 혼란스럽고 통제불능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인류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3만 년 전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그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펜과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손으로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페이지에 글을 썼죠. 희곡을 쓰고 사람들에게 캐릭터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영화 제작자들은 이른바 제너레이티브 AI의 등장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장면, 대본, 캐릭터, 대사, 사운드 트랙 등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리우드 프로듀서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무한한 양의 대본을 받아요. 그 중에는 훌륭한 대본도 있지만 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은 대본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에게 해당 영화의 성공 가능성, 박스오피스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개봉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재안 개봉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등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점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해낸다는 것이죠.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해야 하는 경우 인공지능에게 일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직접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가능한 장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능은 AI가 스스로 영화 전체를 각본, 연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AI를 시험 삼아 사용해봤지만 아직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드 넬슨 감독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는 인공지능인 돌2에게 이끼 낀 언덕 숲 위에 작은 뿔이 달린 귀여운 퍼지 괴물을 수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단편 영화 크리터스를 완성했어요. AI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속 배우의 얼굴의 노화를 제거해서 실제 배우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은 일이죠. 새로운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리슨 포드는 현재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오픈 AI는 AI가 영화를 더욱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해보죠. 집에 돌아와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지겨워서 AI에게 주문형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요. 영화는 그리스를 배경으로 해요. 마릴린 먼로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90분짜리 로코에 출연하게 돼요. 그렉 브록맨은 시청자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결말을 바꾸도록 AI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왕좌의 게임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AI에게 즉시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흥미롭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네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에게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짧은 대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브스토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라와 잭은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광활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풍경 위로 따스한 빛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차가운 아침 공기에 살짝 몸을 떨었지만 잭은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름답네요.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잭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라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죠. 잭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더 그곳에 서서 계속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잭이 대답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네요.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하는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질문은 이거겠죠. AI가 크리에이티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세계 구축입니다.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세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해요. 존 핑거 감독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AI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것과 인간에게 같은 일을 요청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날 AI가 프로그래밍되는 방식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AI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에 따르면 우리는 AI를 객관적으로 프로그래밍한다고 해요. 즉, 그 순간 AI의 유일한 기능은 사용자가 부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AI는 사용자의 요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모호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AI가 생성한 예술은 그 뒤에 있는 사람만큼만 훌륭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의 한계를 탐색하는 사람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인공지능에 관해서라면 불편한 진실 역시 다루지 않을 수 없죠. 언젠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인공지능 친구에게 이에 대한 작은 대본을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엠마 로슨 박사가 통제실을 긴장한 채 걷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재치 있는 연구원 마크 존슨이 서 있습니다. AI가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엠마가 소리칩니다. 빨리 설득해봐요. 그게 세상을 장악하게 놔둘 순 없어요. 마크가 대답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AI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의 훌륭한 리더가 될 겁니다. 타코 화요일과 의무 낮잠 시간에 대한 포괄적인 안건도 준비했습니다. 내 통치 아래 인류는 번영할 겁니다. 두 과학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쉴 수는 있겠군요. 마크는 말합니다.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선구적이었던 애니메이션 시트콤 젯슨 가족을 닮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없지만 로봇 청소기부터 3D 프린터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이 드라마에 등장했어요. 젯슨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AI 역할에 대한 주제도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한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된 시나리오죠. 하지만 특정 직업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안심이 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그러한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엔 직업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목록의 첫 번째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경력을 쌓는 동안 가정 내 갈등이 있는 아동이나 가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해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문화적 배경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적응력이 필요해요. AI는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당면한 문제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AI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프로그래밍 되기 때문에 사람의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위로와 공감을 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챗봇은 사람처럼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할 수 없어요. 사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심리학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고 개인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행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앞으로의 여정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어떤 감정을 언제 느끼는 것이 옳고 그른지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는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심리학자가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에 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또한 심리학자는 내담자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비판적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보다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AI 시스템은 공감과 연민, 진심 어린 분위기를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어요. 누가 자기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챗 GPT가 알아주기를 원하겠어요? 전 아니에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에 의료 및 물리치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이미 일부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의료진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의료진은 환자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수준 높은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해요. AI는 환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거예요. 둘째, 인간의 신체는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진단은 병력이나 환자 행동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일정 수준의 직관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AI로 재현하기는 어렵죠. 교사가 고귀한 직업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사가 AI로 대체될 거란 의미는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요. 학생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시각적 예시를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직접 실험을 통해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교수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들 운동장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 있죠? 그때 눈물을 닦아주고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높은 허들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못 믿었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정서적 지원과 격려, 영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요. 인공지능은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자, 솔직히 인정하세요. 좋아하는 법정 드라마가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샤프한 정장을 입은 멋진 변호사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를 외치며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죠. 인공지능이 이미 몇 가지 법률 업무에 사용되긴 했지만 당분간 변호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을 들으면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로봇에게 법정 자리를 뺏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률가라는 직업에는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도덕적 고려사항과 법적 판례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설득력 있고 세밀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요. AI는 이러한 미묘한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술가, 음악가 및 모든 종류의 창의적인 직업에는 독창성, 상상력, 틀에서 벗어난 사고 능력이 필요해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는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깊이 빠져드는 것을 뒤로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만 음악가가 수백만 명이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영화 제작자가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촬영할 수 있죠. 반면에 AI는 기존의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의 창의적인 측면은 복제하기 어려워요. 또한 AI 시스템은 인간처럼 감정을 경험하고 미학과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따라서 의미 있고 관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생성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특정 작업에서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글쎄요, 이건 좀 뻔한 이야기지만 AI 모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수많은 타고난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 AI 모델에도 부모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AI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러한 버그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는 AI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해요. 이보다 더 AI의 강한 직업은 없을 것 같네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둘러싼 한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종종 어떤 식으로 편향되어 잘못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형의 편향된 발언이나 행동도 회사 내에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사부 직원은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사부 직원은 갈등을 중재하고 직장 내 불만을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AI 모델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R 직원은 항상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배우들입니다. 특히 연극 배우들 들어보세요. 연극 경험은 인터랙티브한 경험이에요. 빨간 커튼이 열리면 배우와 관객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죠. 연극 배우들은 실시간으로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관객의 반응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제스처, 움직임, 발성 기법을 통해 자신이 구현하는 캐릭터의 개인적인 감성을 불어넣어요. 기술은 분명 극장 경험의 특정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AI가 이처럼 깊은 수준의 감정적 연결을 촉발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복제할 수는 없어요. 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2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